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던 MIT 교수가 한국에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이걸 만든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거짓말 같던 그 말은 진실이었죠. 세계에서 단 4개국만 만들 수 있던 초정밀 기술을 한국이 단 6년 만에 완성했기 때문인 건데요. 더 놀라운 건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까지 이뤄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베이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에 MIT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23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일상이죠.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참나무로 만든 책상 위에 커피잔을 올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그 익숙한 풍경 말입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수많은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평생 꿈꿔도 얻기 어려운 것들이죠. 미국 기계학회 우수상, 국제가스터빈 연구소 최고기술자상,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 과학기술상까지. 사람들은 저를 가스터빈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어디든 발전소에서 거대한 터빈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게 전화가 옵니다. 브라질의 열대우림 한가운데 있는 발전소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복판에서도,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저는 달려갔습니다. 저는 올해로 60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점점 더 빠지고 있죠. 저는 30살 때부터 계속 같은 스타일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아내가 몇 번이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지만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똑똑하다고 평가하고 학생들은 저에게 까다롭다고 불평하며 10살 손녀 에밀리는 할아버지가 성격이 까칠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에밀리 말이 아마도 가장 정확할 거예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컴퓨터를 켜고 밤사이 쌓인 이메일들을 확인했죠. 전 세계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제안서, 국제 컨퍼런스 초청장, 각종 컨설팅 요청들이 수십 개씩 쏟아져 들어와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제목만 봐도 진부한 아이디어인지 혁신적인 제안인지 구분할 수 있죠. 대부분은 읽어볼 가치도 없어서 그냥 삭제해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제 시선을 멈추게 하는 이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링 팀이 기술 검증을 요청함. 가스터빈 기술. 발신자는 한국의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개발팀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한국에서 가스터빈 기술이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편견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은 분명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예요. 제 스마트폰도 한국산이고 거실에 있는 55인치 TV도 한국 제품이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자동차까지 한국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스터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거나 회로를 설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스터빈은 섭씨 1500도가 넘는 극한의 온도에서 분당 3600회전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기계예요. 티타늄과 특수 합금으로 만든 터빈 블레이드들이 제트 엔진보다도 더 혹독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마스터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깊은 지식의 전수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가스터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 이 회사들은 50년 이상 이 분야에서 기술을 연마해왔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라이선스로 도입하거나 그들의 설계를 참고해서 변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죠.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메일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국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스터빈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독창적인 설계라고 강조했죠. 외국과의 기술 파트너십도 없고 라이선스 도입도 없이 순수하게 한국 엔지니어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설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메일을 끝까지 읽어보니 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더군요. 직접 와서 기술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총 3일간의 종합적인 기술 검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즉시 이 이메일을 삭제하고 진짜 중요한 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이 묘하게 거슬렸어요. 아니,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나요.
서구 선진국들이 반세기 동안 피와 땀으로 완성해낸 기술을 자신들도 마스터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다니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을까요? 복도 건너편 사무실에 있는 동료 톰 윌리엄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저와 함께 20년 넘게 일해온 터빈 연소기 전문가예요. 톰, 혹시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에 대해 뭔가 들은 적 있나? 한국 터빈이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저만큼이나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멘스나 지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야, 순수 자체 개발을 말하는 거야. 한국 엔지니어가 설계하고 한국에서 제조하고 한국 기술로 운전하는 터빈 말이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톰이 웃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설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죠? 한국은 메모리 칩이나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가스터빈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이메일을 바라봤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명백한 시간 낭비예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마도 어디선가 구한 오래된 설계도를 가져다가 약간 수정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서 이미 예상 가능한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셈이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놀라운 무언가를 성취해냈다면요? 만약 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진정한 기술 혁신을 목격할 기회를 놓친다면요? 더 중요한 문제도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의 터빈 기술 평가 초청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쟁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리처드 베이커가 자신의 전문성에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쳤다고 수군거릴 것이었어요. 그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새로운 이메일 창을 열고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초청을 수락하겠습니다. 3주 후 한국에 가서 당신들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설계 검토, 제조 공정 확인, 그리고 완전한 운전 테스트를 포함한 3일간의 전면적인 기술 검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재빨리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제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기술에 감명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3주 후에 한국으로 날아가서 며칠 동안 그들의 장비를 둘러보고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그들의 접근 방식이 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주고 제 세계관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보스턴으로 돌아올 거예요. 때로는 전문가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가능성의 경계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때로는 야심찬 몽상가들로 가득한 회의실에서 경험과 지혜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가스터빈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제 불편한 잠을 깨웠어요. 창문 밖으로 현대적인 터미널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건물들이 한국의 태양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보스턴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좀 더 개발도상국다운 곳으로 생각했었거든요. TV에서 본 1980년대 영상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더 소박하고 기본적인 느낌의 공항을 예상했었는데 이 공항은 뉴욕의 JFK나 런던의 히드로에 있어도 될 만한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둘 다보다 더 현대적일지도 모르겠네요. 13시간 동안의 비행은 정말 길었어요. 그동안 계속 생각했죠. 제가 뭘 하러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 전문 분야에서 놀랄만한 무언가를 해냈을 가능성이 있는지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가져온 기술 논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곳곳에 디지털 표시판들이 있고 바닥은 정말로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조용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정밀 기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모든 게 잘 조직되어 있었어요. 제 캐리어가 벨트 위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다른 승객들을 구경했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이곳이 진짜 국제적인 허브구나 싶었어요. 베이커 박사님?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35세 정도로 보였고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MIT에서 만나는 똑똑한 여성 엔지니어들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개발팀 소속 박소연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영어가 완벽했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어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한국 억양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놀라요. 미국 학생들도 이만큼 유창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맙습니다.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비행은 어떠셨나요? 보스턴에서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길었지만 괜찮았어요. 13시간이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스터빈에 대해 생각하셨길 바라요. 물론이죠. 그런데 당신이 직접 마중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보통은 운전기사나 회사 직원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베이커 박사님의 방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왔죠. 앞으로 3일 동안 저희 기술을 설명드릴 담당자이기도 하고요. 출구로 걸어가면서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박소연은 단순한 통역사나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엔지니어처럼 움직였거든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주목했어요. 공항 천장에 대형 환기 시스템을 지날 때 자동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살펴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엔지니어시군요.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말이었어요.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2년간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터보머신 전공이었죠. 그래서 억양이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왜 그녀를 저를 맞으러 보냈는지도 이해가 됐죠. 운전기사나 회사 담당자를 보낸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보낸 거였어요. 이미 첫인상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니 5분 문을 여는 것 같은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7월이었고 여름 서울은 덥고 습했어요. 보스턴도 여름엔 습하지만 이건 다른 레벨이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스모그와 오염을 예상했는데 하늘은 파랗고 맑았거든요. 대기질이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많이 개선됐어요.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도 깨끗한 기술에 투자를 늘렸거든요. 박소연이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현대차였는데 내부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에 최신 전자장비들이 가득했죠. 운전기사가 우리를 보자 차에서 나와 살짝 인사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제 캐리어를 가져가서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호텔은 강남구에 있어요. 뒷좌석에 앉으면서 박소연이 말했어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오늘은 월요일 오후라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고속도로도 잘 관리되어 있었고 표지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은 엄청나게 컸어요.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고속도로 고가들이 거대한 콘크리트 퍼즐처럼 교차하고 있었어요. 전자 광고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광고를 번쩍이며 보여주고 있었죠. 삼성, LG, 현대 같은 브랜드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공사용 크레인들이었어요.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었고 건설 중이었고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있었어요.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유기체 같았어요.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많이 변했어요. 제 표정을 알아차린 박소연이 말했어요. 그렇게 보이네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가나나 파키스탄보다 낮았거든요. 지금은 선진국 중 하나가 됐고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제 발전은 한 가지 문제고 첨단 공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반도체나 자동차 만드는 기술과 가스터빈 개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박소연이 서류 가방에서 가죽 바인더를 꺼냈어요. 앞으로 3일간의 일정이에요. 미리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바인더를 열어보니 고급 용지에 인쇄된 상세한 일정표가 있었어요. 내일 오전 9시 가스터빈 연구시설 투어와 개발팀 소개. 오후 2시 기술 프레젠테이션과 설계 데이터 검토. 저녁 환영 만찬. 셋째 날 경기도 소재 발전소 방문과 실시간 운전 테스트. 마지막 날은 종합 토론과 평가 보고서 작성. 일정이 꽤 빡빡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밀도 없고 숨긴 정보도 없이 완전히 투명하게요.
저희가 성취한 것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박소연은 긴장하거나 불확실해하지 않았어요. 숨길 게 없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오만하지는 않았죠. 진짜 전문가들이 갖는 그런 차분한 자신감이었어요. 가스터빈 기술을 얼마나 오래 연구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6년이에요. 런던에서 돌아온 후 바로 프로젝트에 합류했거든요. 처음에는 해외 기술 분석팀에 있었는데 3년 전부터는 독자 설계팀으로 옮겼어요. 그전에는요? 한국은 가스터빈 경험이 없었던 건가요? 잠시 멈춤을 두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더라고요. 터빈 운영 경험은 오래됐어요. 1980년대부터 발전소에서 해외 터빈들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해 왔거든요. 지멘스, 미쓰비시 터빈들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건요? 그건 정말로 6년 전에 시작됐어요. 6년이라니요? 가스터빈 개발에서 6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새로운 블레이드 설계 하나를 제대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그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3, 40년간 해외 터빈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상당한 노하우일 수 있어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폭이 상당히 넓었고 강변에는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기가 한강이에요. 박소연이 설명했어요.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죠. 주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보스턴의 찰스 강과 비슷하네요. 맞아요. 런던 있을 때 템스 강변을 자주 걸었는데 한강도 그런 느낌이에요. 차가 강남 지역으로 들어서자 건물들이 더욱 화려해졌어요. 유명한 강남이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번화했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들, 고급 레스토랑들,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했죠. 차가 유리벽으로 된 높은 호텔 앞에 서자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나왔어요. 내리면서 박소연이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제 휴대폰으로 연결돼요. 내일은 오전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연구시설은 여기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오늘 밤에 기술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내일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호텔 방에 이미 준비해놨어요. 기본적인 기술 개요와 성능 데이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 설계 정보는 내일 시설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정말 좋았어요.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책상 위에는 정말로 두꺼운 기술 자료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에 서서 아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 글자들로 된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다니며 전화를 하고 서류 가방을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박소연의 자신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현대적인 공항과 성장하는 도시에 대해서도요. 6년이라는 개발 기간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능할지도 몰라요. 전자제품과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공이 첨단 공학에 대해 뭔가를 가르쳐줬을지도 모르고요. 빠른 학습 능력과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스터빈은 달라요. 가스터빈은 최고의 엔지니어링 도전 과제거든요.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예요. 그냥 만들기로 결정하고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책상에 기술 자료를 펼쳐놨지만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내일 직접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선입견을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커튼을 치고 잠을 자려고 했어요. 내일이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무엇을 성취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사실과 희망을 구분하게 되겠죠. 내일이면 아마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연구시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박소연과 저는 오전 8시 정각에 도착했어요. 두산중공업 건물은 서울 남쪽의 산업단지에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제조업체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 단순한 유리문,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작은 간판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턱이 떨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로비는 천장의 높이는 20피트나 되었고 유리벽을 통해 저편의 작업장들을 볼 수 있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정돈된 줄을 이루며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다채로운 데이터 차트와 회전하는 3D 모델들이 표시되고 있었고요.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작업대 사이를 오가며 숫자를 확인하고 설정을 조정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복사된 시설이 아니었어요. 빌려온 기술도 아니었고요. 이곳은 가스터빈을 밑바닥부터 이해하는 사람들이 설계한 곳이었어요. 인상적이죠? 제 반응을 지켜보며 박소연이 말했어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확실히 잘 정리되어 있네요. 40대 후반의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고 백발이 섞인 머리에 철퇴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 소매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손을 보니 컴퓨터 키보드만 만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계를 만지는 손이었어요. 베이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호 수석 연구 엔지니어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악수는 강하고 거칠었어요. 이분은 단순히 연구를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 궁금하네요. 김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중요한 것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일을 했는지부터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는 우리를 시설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테스트 챔버와 조립구역을 지나가면서요. 지나가는 엔지니어들이 살짝 인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긴장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모두가 김준호를 명백한 존경심을 담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메인 터빈 조립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앞에 멈춰 섰어요. 아래에서는 기술자들이 거대한 터빈 엔진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금속 부품들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표면이 완벽하게 가공되어 보였고 모든 연결부가 정밀하게 설계된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발전소에서 일하셨거든요. 외국산 터빈 부품이 고장났어요. 20년은 써야 할 베어링이 5년 만에 망가진 거예요. 폭발로 3명이 죽었어요.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불편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기술적인 논의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엔지니어링은 사실과 데이터에 관한 것이지 감정이나 가족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유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동기는 기술적 판단을 흐릴 수 있어요. 좋은 엔지니어링에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김준호가 돌아서서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감정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익을 위해 터빈을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죠. 하지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터빈을 설계할 때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아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문을 열고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이 차트, 그래프, 사진들로 덮여 있었어요. 테스트 결과, 고장 분석 보고서, 설계 반복 기록들이요. 3년간의 작업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베이커 박사님. 3년간의 16시간 동안의 근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2시간 동안 김준호는 그들의 개발 과정을 보여줬어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요.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요. 실패들을 보여줬어요. 실수들을요. 순전히 고집으로 해결한 문제들을 말이에요. 47가지 다른 블레이드 합금을 테스트했어요. 빨간 X표로 가득한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46개는 응력 테스트에서 실패했어요. 47번째가 우리 표준이 됐고요. 완전한 엔진 테스트는 몇 번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238번이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실패했어요. 며칠 버틴 것도 있었고요. 3개는 몇 달을 버텼는데 나중에 문제를 발견했어요. 숫자를 보고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2년에 걸쳐 20번 정도 테스트할 텐데요. 이 엔지니어들은 더 짧은 시간에 200번이 넘는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말했어요. 테스트에는 시간이 걸려요.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수십 년의 학습을 3년으로 압축할 수는 없어요. 김준호가 우리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상적인 시간으로 일한다면 압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시간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성공할 때까지 모든 시간을 일했거든요. 박소연이 노트북을 열고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자정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시설 안간히 침대에서 자는 엔지니어들.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큰 실패에서 배우는 엔지니어들. 3년 동안 이게 우리 삶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주말도 없었고요. 휴일도 없었어요. 변명도 없었고요. 동영상에는 테스트에 테스트가 이어졌어요. 엔진이 회전하기 시작해서 몇 시간이나 며칠 돌아가다가 장관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이요. 하지만 각각의 실패가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각각의 실수가 개선으로 이어졌고요. 현미경으로 부서진 금속 조각들을 분석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봤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부품을 다시 설계하는 나이든 엔지니어들도 봤고요. 김준호 본인이 도구를 들고 작업하며 설정을 조정하고 포기를 거부하는 모습도 봤어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몰아붙였나요? 김준호가 동영상을 멈추고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생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외국 회사들이 당신의 기술을 통제하면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기로 결정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제 가정들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기존 설계를 복사하는 엔지니어들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실험과 불가능해 보이는 헌신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하지만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좋은 의도가 물리학을 극복하지는 못하거든요. 감정적인 동기가 기술적 전문성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성능 수치와 신뢰성 테스트도요.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내일 우리 터빈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거예요. 오늘 밤에는 이 숫자들을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테스트 결과, 성능 차트, 엔지니어링 사양서로 가득한 두꺼운 바인더를 건네줬어요. 종이 위의 숫자들은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이면 그들의 자신감이 정당한지 보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한국의 의지가 미국의 전문성을 이길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엔지니어링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불완전했다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여전히 제가 옳다고 믿고 있어요. 발전소는 작은 도시처럼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강철과 콘크리트의 괴물이었어요. 냉각탑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전선들이 수백만 가구로 전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업 미로 어딘가에서 한국산 가스터빈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있었어요. 박소연과 저는 새벽에 도착했어요. 아침 공기에서는 금속과 기름 냄새가 났어요.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건물 사이를 오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교대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들처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터빈이 6개월째 돌아가고 있어요. 메인 건물로 걸어가면서 박소연이 말했어요. 큰 문제도 없었고 계획에 없던 정지도 없었어요. 부품 고장도 없었고요. 6개월이라니요. 터빈 기준으로 보면 겨우 테스트 단계예요. 진짜 신뢰성은 몇 년간의 운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설계에서 6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건 여전히 인상적이에요. 제어실 안에서 발전소의 두뇌를 봤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모든 벽을 덮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온도, 압력, 회전 속도, 전력 출력이요. 10여 명의 기술자들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작은 조정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이커 박사님, 환영합니다. 50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흰색 안전모를 쓰고 메모로 가득한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기민해서 중요한 세부사항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선영, 발전소 운영관리자입니다. 오늘 저희 터빈을 보여드릴게요. 악수를 나눴어요.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가스터빈을 얼마나 오래 운영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22년째예요. 독일 터빈으로 시작해서 미국 터빈도 했고요. 이 한국 터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반응이 더 빨라요. 적응도 더 잘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외국 엔지니어를 부르고 부품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어요. 그녀가 실시간 터빈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형 화면으로 안내했어요. 숫자들이 완벽해 보였어요. 온도와 압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회전 속도는 분당 3600회로 일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최대 부하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선영이 말했어요. 4시간 동안 100% 출력으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예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최대 부하 테스트는 터빈이 고장나는 지점이거든요. 최대 응력, 최대 열, 최대 압력이요. 만약 이 한국 터빈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면 이 테스트가 드러날 거예요. 이전에도 최대 부하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12번이요. 모두 성공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해요. 박사님이 참관해 주시니까요. 그녀가 제어실에서 나와 긴 복도로 안내했어요. 한 걸음씩 갈수록 터빈 소리가 더 커졌어요. 터빈홀에 도착했을 때는 소음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한국산 가스터빈이 거대한 방 중앙에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광택이 나는 금속 표면이 천장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굵은 파이프들이 과열된 증기를 발전기로 운반하고 있었고요. 경고등들이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깜박이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죠? 소음을 뚫고 이선영이 소리쳤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기계는 제가 전에 본 어떤 것의 복사본도 아니었어요. 설계가 독특했어요. 엔지니어링이 정교했고요. 모든 부품이 장인이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제어실로 돌아가니 김준호가 엔지니어 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하면서도 흥분해 보였어요. 최대 부하 테스트 준비됐나요? 김준호가 물었어요. 테스트를 시작하세요. 이선영이 말했어요. 메인 화면에서 숫자들이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출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어요. 60%, 70%, 80%로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압력이 쌓였고요. 터빈이 더 빨리 회전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90% 출력, 95%, 98%, 100%입니다. 수석 기술자가 발표했어요. 컴퓨터 소음과 멀리서 들리는 터빈 굉음을 제외하고는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모든 숫자가 녹색 구간에 있었어요. 최대 출력에서 완벽한 작동이었어요. 그런데 경보가 울렸어요. 제어판에 빨간불이 깜박였어요. 한 기술자가 놀라며 자신의 화면을 가리켰어요. 3번 베어링 조립체에서 진동 경고.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제 전문성이 확인되는 순간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김준호가 차분하게 기술자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어요. 이선영은 백업 시스템을 확인했고요. 다른 엔지니어들은 진단 프로그램을 불러왔어요. 백업 안정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선영이 발표했어요. 완벽하게 안무가 짜인 춤처럼 펼쳐지는 그들의 위기 대응을 놀라며 지켜봤어요. 터빈을 정지시키지 않았어요. 외국 기술 지원에 전화하지도 않았고요. 실시간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화면에서 진동 경고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그 다음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터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거든요. 김준호가 말했어요. 모든 부품, 모든 가능한 고장, 모든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저 베어링 진동은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잖아요. 외국 터빈에서는 그래요. 우리 터빈에서는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전력을 차단하는 고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최대 출력에서 완벽한 작동을 보여주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터빈 엔지니어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어요. 이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복사한 게 아니었어요. 개선했어요. 미국과 독일 엔지니어들이 고려해 본 적도 없는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4시간 동안 한국 터빈은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어요. 테스트가 끝났을 때도 숫자들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기계는 여전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축하합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터빈이 테스트를 통과했네요. 김준호와 그의 팀이 미소를 지었지만 축하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의 확인일 뿐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아침에 도착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확신은 사라졌어요. 제 가정들은 산산조각 났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이커 박사님? 박소연이 물었어요. 한국 터빈이 계속 회전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결단력과 지능이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발전소를 돌아봤어요. 많은 것에 대해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더 우아하게 틀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 회의는 연구시설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테스트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성공이 증명된 후에도 계속 개선하고 있었거든요. 김준호, 박소연, 이선영, 그리고 5명의 다른 선임 엔지니어들이 광택이 나는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3일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보여줬어요. 이제 제 공식적인 판단을 원하고 있었죠. 목을 가다듬고 제 메모를 내려다봤어요. 관찰, 측정, 결론이 담긴 3페이지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변화된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시작했어요. 기존 기술을 복사해서 작은 개선을 한 엔지니어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가스터빈 개발에는 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김준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박소연이 조금 미소를 지었고요. 이선영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의 터빈 기술은 복사된 게 아니에요. 빌려온 것도 아니고요. 진짜 혁신적이에요. 제 동료들과 제가 고려해본 적도 없는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우리가 2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걸 6년 만에 성취했고요. 잠시 멈춰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중 일부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이 든 한 분은 티슈로 코를 닦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40년의 경험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수학과 재료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목적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김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베이커 박사님,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모든 걸 의미해요. 박사님의 인정이 저희 작업에 국제적 신뢰성을 부여해 주거든요. 제 인정이 당신들의 작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의 작업은 이미 가치 있었어요. 제 인정은 단지 제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김준호가 기술자들이 터빈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광택이 나는 금속 블레이드들로 덮인 작업대 옆에서 멈춰 섰어요. 저희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제 손 크기 정도의 터빈 블레이드를 집어들었어요. 금속 표면이 완벽하게 매끄러워서 거울처럼 작업장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예술과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작품이었어요. 이 블레이드는 3년간의 실패와 학습을 나타내요. 작동하지 않았던 46가지 합금 조성이요.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 238번의 테스트요. 포기를 거부한 한 팀을 말이에요. 블레이드를 받아들고 무게를 느껴봤어요.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더 밀도가 높았고 더 실질적이었어요.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해주세요.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동기로 함께 일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걸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교통체증 때문에 2시간이 걸렸어요. 박소연과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편안한 침묵 속에서 보냈어요. 터빈 블레이드를 손에 들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박소연이 보안 검색대까지 저와 함께 걸어왔어요. 베이커 박사님, 미국의 동료들에게 여기서 보신 것에 대해 말씀하실 건가요? 들어줄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믿어줄까요? MIT의 고집센 동료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들의 가정과 편견들을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놀라운 것을 성취했다는 걸 그들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즉시 믿어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증거를 봐야 할 것이고요. 일부는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사님은요? 스스로 믿으세요? 큰 소리로 웃었어요. 3일 전만 해도 한국 가스터빈 기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오늘은 불가능에 대한 제 정의가 너무 협소했다는 걸 알았고요.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전문성 없는 겸손은 그냥 정교한 무지라는 걸 배운 오만한 전문가의 이야기였죠. 김준호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비극이 어떻게 직업적 동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썼어요. 3년간의 16시간 근무와 238번의 실패한 테스트에 대해 썼고요. 다른 사람들이 영구적이라고 여기는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엔지니어들에 대해 썼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썼어요. 한국에서의 3일이 어떻게 엔지니어링이 이익이나 명성보다 높은 목적을 추구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꿨는지 말이에요. 보스턴까지의 비행은 14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의 대부분을 보고서를 수정하며 보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의 전체적인 영향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어떤 것들은 말로 담을 수 없어요. 어떤 교훈들은 직접 겪어봐야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손녀 에밀리가 할머니와 함께 제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한국에서 멋진 기계들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계들을 봤단다, 에밀리. 하지만 멋진 기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엔지니어들을 만났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10살 소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의 꿈이 너무 크다고 말해도 그들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 그날 밤 김준호의 터빈 블레이드를 컴퓨터 옆 제 책상 위에 두었어요. 매일 아침 일하러 앉을 때마다 그걸 보고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할 거예요. 결단력 없는 지능은 그냥 잠재력일 뿐이에요. 겸손 없는 전문성은 그냥 자만심이고요. 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할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문득 한국 발전소에서 힘차게 돌아가던 터빈이 생각났죠. 그 터빈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의지와 꿈이 현실이 된 증거였거든요. 책상 위에 김준호가 준 터빈 블레이드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표면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40년 전 젊은 엔지니어였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술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기술 너머에 있는 마음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주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할지 고민했어요. 공식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야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올바른 동기와 끈질긴 노력이 있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연구실에서 밤늦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열정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테고요. 이제 저도 그들처럼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진정한 전문가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